뻥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 차를 디자인하신 분. 스플라의 각도가 요거 감독님이 다 편집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 얘기니까 디자이너 자존심이 있잖아. 미디어 오토. 네,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박성태 선배님이시고, 저는 그냥 선배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전 기아차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선배님 모시고 1세대 소렌토 와서 리뷰를 하는데, 뭐 새로운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다 지난 얘기. 그거 다 지난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고 박성태 선배님도 기아 자동차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도 얘기 못했었던 얘기들을 이제 좀 다 지났잖아요. 몇 년 지났습니까? 이거 거의 20년 지난 차예요. 20년 지난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 지난 얘기 아니냐.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냥 뭐 다 얘기해도 되지 뭐. 그냥 요 정도 분위기로. 지금도 못할 얘기들이 있나요?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워낙 오래전 얘기라 기억에 뭐 오류도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가물가물하시고 워낙 오래전 얘기니까. 그리고 참고로 박성태 선생님은 지금은 기아 자동차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계셨으면 못 오시죠. 아, 그렇죠. 지금은 더 못 오실 거예요. 지금은 뭐 임원까지는 가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계셨어요. 그건 모르는 거고. 근데 박성태 선배님은 실제로 이 차를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제가 기아 자동차 있을 때 소렌토 디자인 했어요 라고 제가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요거 할 때 신입사원이라서 이 차에는 손을 못 대고, 회장님 품평하러 오시는 날 계단 닦고 있고, 요 차 좀 닦아 놓으라 그러면은 이렇게 닦아 놓고 뭐 이러던 시절. 우리 선배님은 이거 디자인 하셨던, 디자인 어떤 부위를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 디자이너가 어느 차를 내가 디자인했다 그러는 건 사실 거의 MSG를 엄청 쳤다고 봐야 되고요. 팀원들이 여러 명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처음 싱을 누구의 아이디어를 맨 처음 그거를 토대로 만들었느냐, 이걸로 이제 이 디자이너가 누가 디자인한 거다 뭐 이런 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이 차의 전체적인 비율은 제 손에서 나왔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비율. 그러니까 차가 디자인이 스케치를 해서 어느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면 그걸 모델을 깎기 위해서는 테이프 드로잉을 하잖아요. 근데 그 테이프 드로잉에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프로포션과 면의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테이프 드로잉을 그때 제가 많이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이 차의 면 섹션이라든가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손을 좀 많이 탔다고 제가 자부를 할 수는 있지만, 소렌토를 제가 디자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뻥입니다. 하셨다고? 아니. 제가 전에 들은 것과 제가 직접 들은 것과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보면은 기아 자동차 소렌토 1세대를 디자인하신 디자이너분은 4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개발을 좀 공들여서 했어요. 개발을 공들여서 했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 시절에 개발이 처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로 이렇게 흡수합병되고 난 이후에 또 개발이 또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막 팀이 바뀌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차가 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스포티지의 후속 개념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개발 컨셉이 좀 바뀌면서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렇게 좀 관여가 이 팀 저 팀 옮겨 다니면서 거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치한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못할 얘기 없으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디자인을 디자이너들만 한 게 아니라 경영진 분들도 참 많이 하셨어요, 디자인을. 뭐 여기는 좀 이렇게 해봐라, 저기는 저렇게 해봐라. 야, 뭐 도요타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멋있던데 그거 좀 참고해라. 뭐. 굉장히 디자인을 그분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은 그래도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존중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기아 디자인이 많이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게 디자이너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결과가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뭐 심한 경우에는 뭐 카다록 하나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야, 이 차 그대로 베껴라는 말까지도 있었어요, 예전에. 나 때는. 대표적인 오더 하나
소개해 주시고 다 지난 얘기니까 뭐. C필라. C필라. 요 부분이 벤츠 ML이나 렉서스 RX 그때 1세대 그거를 뭐 카피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참고를 했다라는 거는 일부 사실이고, 저희 디자이너들은 또 디자이너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베끼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급쟁이니까. 네.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해야죠. 부분도 있었고, 네. 최대한 안 겹치게 각도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틀어봤어요. 사실 하면서도 뭐 더 눕혀봤다가 네. 조금 더 세워도 봤다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각도로 했을 때는 쉐입이 이쁘게 안 나오고 뭔가 밸런스도 안 맞고, 그래서 네. 카피를 최대한 피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어울리는 라인들과 각도를 잡은 것이 네. 지금 이 소렌토인데, 카피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네. 대중들이 이걸 카피 논란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 유리창이 이렇게 역사다리꼴로 밑이 좁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이제 렉서스나 벤츠 ML을 닮았다는 건데, 당시에 이렇게 생긴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혼다 CRV도 이런 그래픽이었고요. 또 몇몇 차들이 이런 그래픽으로 된 차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참 트렌드였었어요. 예. 사실은 처음에는 렉서스보다도 더 누운 게 맨 처음 디자인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를 디자이너들이 보기에도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얘기도 내부적으로 있었고, 경영진에서 야 이게 뭐냐, 렉서스는 이쁜데 왜 이건 뭐냐, 막 이런 그런 느낌이지 무조건 뭐 렉서스를 카피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울면서 그대로 만든 거는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뭐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게 뭐 경영진의 입김에 의해서 디자이너들은 아무 생각 없이 수족이 돼서 진행을 했다 뭐 이거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자동차 쪽에 발을 약간은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팩트는 팩트입니다. 선배님 요거 디자인을 딱 하시고 나서 요거 좀 안타깝게 나 그냥 이거 그냥 내보냈다라는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으세요? 굳이 소렌토에서 뭐 그런 걸 따지자면 이제 리어 범퍼 쪽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것도 뭐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범퍼 하단이 지금 약간 전체적인 비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밑에 부분이 더 튀어나온 거. 그래서 이 부분보다 밑에가 지금 많이 튀어나왔고, 그래서 좀 약간 범퍼가 하단 쪽이 좀 무거워 보이면서 약간 비례적으로 이렇게 뒤가 엉덩이가 좀 너무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이 됐던 게 아니고 하단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고 약간 전체적으로 아래쪽이 살짝 말려 들어가는 형태였어요. 섹션 자체 기본적인 이런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약간 안이 더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설계 쪽에서 설계 조건을 이제 여기 적용을 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충돌 규제를 만족을 못한다, 범퍼의 돌출량이 더 필요하다, 범퍼가 더 튀어나와야 된다. 더 튀어나와야 된다는 조건을 받아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조건이 나오면 그러니까 하단 쪽이 이제 그게 조건이 만족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단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사실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다 맞춰서 전체적으로 손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개발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보면 설계도 다 이 윗부분까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하단 쪽만 그냥 수정을 하고 약간 무리하게 하단 쪽만 좀 끄집어낸 거죠. 전체적인 밸런스를 그래서 깨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이게 특히 제가 다른 차를 운전하면서 뒤를 쫓아갈 때 보면 항상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진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띠리링 스포티지의 후속이었잖아요. 둥글둥글했었던 1세대 스포티지의 후속으로 처음에는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중간에 프로젝트가 조금 변경이 되면서 한 등급 위로 차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개발 배경, 초창기 얘기. 이게 그러니까 스포티지 후속으로 개발을 시작한 것까지 하면 굉장히 긴 프로젝트였어요. 좀 유례 없이 긴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 후속으로 원래는 그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기아가 그때 좀 어려워지기도 했고, 그 시장이 미국에선 나름대로 선풍적으로 뭐 스포티지 인지도도, 기아의 인지도도 올리는 차 중 역할도 했었지만 기아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랑 맞물려서 사실은 스포티지 그 후속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잠시 동안. 또 꼭 그걸 다시 부활시킬 때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미들 사이즈다, 그 시장을 노려야 되겠다, 이제 그 틈새 시장 갖고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
사이즈 키워서 프로젝트 이름도 바꿔서 네.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그런 히스토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포티지부터 연결은 되지만 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단이 됐다가 다시 부활시킨 프로젝트.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때쯤 이제 현대가 기아를 인수를 하면서 네. 그 이제 거의 첫 프로젝트 네. 현대가 들어오고 나서 첫 프로젝트 풀 모델로는 마이너 체인지 이런 건 많이 있었지만 네네. 풀 모델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했다는 게 이게 이제 원래 그때 당시에 기아 팀 구성이 승용팀 2팀, 상용팀 2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상용팀 2팀 중에 한 팀에 소속해 있었고 이 소렌토 개발을 담당하는 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렌토, 카니발 뭐 이런 걸 담당하는 팀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각지고 더 터프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역시 이제 뭐 또 위쪽에서 야 조금 더 뭐 승용스러운 게 필요한 게 아니냐,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그래서 승용팀에서 니네가 한번 해볼래? 그래서 던져준 거를 승용팀에서 모델을 하나를 하고 우리 팀에서도 또 모델을 하나 하고 그랬는데 품평 결과 야 앞쪽은 승용팀에서 한 이게 좋다. 앞쪽은 뒤는 니네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허리를 뚝 잘라서 앞은 승용팀, 뒤는 상용팀에서 디자인한 거를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폐가 있어요. 요즘에는 처음에 컨셉 스케치를 하고 초기 스케치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채로 양산이 되는데 우리 때만 해도 모델을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깎아요. 맨 처음에 컨셉 모델, 스케치를 해서 컨셉 모델을 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피지 모델이라고 설계 조건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한 뭔가 깎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설계가 완벽히 다 스며든 뭐 그런 모델도 깎고 해서 한 3-4단계를 거치는데, 저희 때는 사실 그 모델의 각각 단계별의 모델을 놓고 보면 다 다른 차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외부의 입김도 많이 작용을 하고 뭐 야 이건 아니잖아 다시 새로 엎어봐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디자인을 뭐 이렇게 어떤 디자이너의 의지와 그런 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소렌토는 그래도 초반에 승용에서 한 디자인 뒤에서 상용에서 이게 반반 섞은 이후의 디자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돼서 나온 편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초기에 모델이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잘 양산까지 연결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양산 출시가 되고 나서도 반응도 괜찮았지 않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요 눈에 띄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요 부분이 이제 원래는 디자인 상으로는 다 이제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모델을 깎았을 때 근데 문을 열어야 되니까 문을 열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그 형태일 경우에는 간섭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몰드나 가니쉬가 있는 차들은 이 부분이 다 이렇게 깎여져 있는데 이게 처음에 워낙 볼드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가니쉬 형상을 채택을 하다 보니까 설계 조건을 받아봤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여기를 파내니까 여기가 거의 면이 한 28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형상으로 뭐 여기 한번 꺾였다 계단이 막 한 3개씩 생기고 여기도 뭐 이 불필요한 라인들이 막 생기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선도팀이라고 이제 이런 그 면 페어링 해주는 그 팀 담당자랑 저랑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면을 심플하고 자연스럽게 이 간섭을 피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만화에서 여기 전구 뜨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면을 이렇게 꽈서 뭐 하여튼 그 해결한 담당하시는 분이랑 저랑 되게 쾌재를 부르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왔고 그래서 요 구간 짧은 구간 안에서도 간섭되는 게 여기는 3mm 간섭 여기는 8mm 간섭 이런 식으로 계속 간섭되는 양이 달라져요. 그걸 고심하는 해결책을 내느냐고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면을 틀어서 해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모니터 상에서 이제 그 분이 구현을 아이디어를 제가 내고 그분이 모니터 상에서 3D로 구현을 해서 그걸 확인을 딱 해갖고 간섭을 피하고 형태도 거슬리지 않게 잘 뽑아 나온 걸 확인했을 때 둘이서 정말 바로 이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야 우리 대단한 거 해냈어.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요거 그랜저 X 거 갖다 붙였잖아요. 맞죠? 맞아요. 감추시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원래 기억력이랑 말주변이 평균보다 좀 이하예요. 디자인할 때는 없었죠. 그러니까 품평할 때는 없었고, 네. 저런 것들이 이제 맨 처음에 차가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면 맨 처음 컨셉 모델 잡을 때는 뭐 그냥 자유롭게 하지만 그 다음 단계 정도에서부터는 설계에서부터 공용화 부품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럼 인테리어에서는 뭐 버튼류 어떤 거는 어느 차 거를 갖다 써야 된다. 스티어링 휠도 어느 차 걸 갖다 써야 된다. 뭐 이런 사이드 윙커도 뭐 어디 걸 쓴다. 뭐 도어 핸들 어디 걸 갖다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디자인을 새로 해서 개발비를 막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써서 개발을 해가지고 갖다가 새로운 신제품을 갖다 끼울 만큼의 그런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델에 반영 안 하잖아요. 이것도 거의 그래서 초기에는 반영을 안 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선배님, 요 등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 추측입니다. 예. 언젠가부터 자동차 무슨 시행 규칙 뭐 이거에 차체의 뭐 몇 분의 몇 이상의 길이에 방향지시 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게 몇 년도에 생긴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 차가 개발 시작될 때는 없었던 방향인데 출시된 쯤에 아마 생긴 규칙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들어가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저도 이제는 워낙 퇴사한 지가 좀 오래돼서 그 법령도 어쨌든 계속 바뀌니까 최근에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고 배웠던 그런 법령들이 이제 그게 나라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차들은 없었던 이유가 보통 깜빡이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그쵸. 이렇게 돌아가는 면에. 측면에. 그러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쪽 측 후방 뭐 몇 도에서 봤을 때 그 깜빡이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돼야 돼요. 옛날 뭐 프라이드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그 각도를 만족을 못 시키니까 튀어나오게 해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도 디자인을 할 때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서 깜빡이가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여기서 짧게 끝나다 보니까 그 규정을 만족 못 시켜서 아마 여기다가 달았었던 게 아닐까.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북미 쪽에 그게 규제가 제일 심했던 걸로 알고 유럽인가?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뭔가 여기서 꾸미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조건 안에 집어넣다 보면 맨 거기서 거기 뭐 사각형 요만한 거 옆에 또 요만한 사각형 빨강 옆에 하양 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램프 디자인 하는데 되게 고충이 좀 많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느 정도 여력이 되니까 기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 규정도 유럽은 구명 하나 새로 파. 미국 나가는 거 구명 하나 새로 파. 이게 되니까 디자인이 좀 자유로워지는데 예전엔 각 나라의 모든 규정을 만족시키는 거를 할 수 있는 그 비례가 거의 정해져 있었던 거죠. 띠리링. 선배님 요 엠블렘 있잖아요. 요 동그란 엠블렘을 기아차 안에서 요거 디자인을 할 때도 요거 좀 관여하셨습니까? 저거는 칼라 그래픽 팀이 따로 있었는데 그 팀에서 전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스타일링 쪽에서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 엠블렘 같은 경우는 뭐 반응도 좋았고 내부적으로도 이건 뭐 잘 나왔다, 잘 빠졌다 뭐 이런 평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게 그 전에 뭐 파란색 그것도 그렇고 뭐 위에서 기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좀 뭐 새로운 거 뭐 해봐 해갖고 항상 이제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우리 쪽에서 뭐 제안을 하고 그럼 또 위에도 연구소장님이 바뀔 때 한번 또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뭐 요번에 또 한번 바꿔보지 뭐 이러면 또 한번 바꾸고 뭐 이러면서 계속 바뀌었었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길게 유지를 했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것도 물론 호불호 논란은 그때 당시에 꽤 있었는데 특히 그 파란색은 뭐 이제 BMW 카피 논란 굉장히 했었고 그것도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면 그 파란색은 BMW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거 비하인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손 하나도 안 주셨어요? 맨 처음에 그 익스테리어 볼드하게 초창기에 진행할 때 그때 사실 저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2차 인테리어. 인테리어 전체적인 씬은 제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선배님의 입김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얘기하다 보니 그러네요. 안팎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인 거 제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툼한 거부터 시작한 그런 전체적인 느낌도
많이 녹아 있고, 특히 센터 콘솔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뭐 두툼한 게 국내에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외국에 뭐 큰 SUV라든가 뭐 그 F150 같은 그런 트럭류, 픽업류 뭐 이런 것들은 두툼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볼드한 거를 많이 좀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캐릭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원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요거는 제 초창기 아이디어 스케치랑 꽤 비슷하게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초기에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막 이렇게 딱 별도의 어떤 덩어리감을 가지고 명확하게 돼 있었고, 뭐 이런데도 막 크롬 링, 알미늄 링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서 좀 더 컨셉추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설계 조건 반영하고 코스트 따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밋밋해진 부분은 있긴 있죠. 제가 요거는 그래서 인테리어를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끝까지 제가 요걸 진행을 못하고, 아까 그 반 앞뒤 섞어찌개 할 때 그 시점에 이제 제가 다시 익스테리어로 담당을 배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익스테리어 라인 잡고 하는 거를 그때부터 해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그렇게 한 차종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를 동시에 그래도 발을 담갔던 거는 되게 드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한 케이스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띠리링 첫 번째 시리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카렌스 2 때 또 한번 그럼 이제 해주시죠. 그럼 언제든지 뭐 불러만 재미난 주시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차가 뭐예요? 카렌스 2를 얘기를 하면 카렌스 1에 아까 얘기했던 거와 비슷한 그 디자이너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카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카렌스 1 개발 때.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요타 입섬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거였군요. 네, 나옵니다. 다음 시리즈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리즈는 거의 폭로 수준이 뭐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제가 요번 거 반응을 보고 제가 몸을 좀 사려야 되겠다 싶으면 뭐 좀 감추고, 이거 털어도 되겠다 싶으면 좀 털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순한 댓글로, 그리고 조회수도 좀 많이 나와서, 야, 이런 시리즈 꼭 있어야 된다, 현직 디자이너들 나와서 꼭 여기 미디어 오토 와서 장재택이랑 얘기해라, 많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또 만나서 차 얘기하니까 저도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기아를 조금 더 오래 다니면서 많은 차종에 발을 담갔으면 얘기거리가 좀 더 많아졌을 텐데, 다음에 카레스를 끝으로 저는 할 얘기가 없어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많이 좀 여기저기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후속 시리즈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기저기 많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알려주세요. 끝! 소문이 나서, 야, 진택이한테 가서 이거 털어주면은 소고기랑 와인 사준대더라. 어떡하지? 나 말 없는 거 알잖아. 아까 누누이 얘기했잖아. 말 많이 없는 알려주세요. 야, 내가 사방팔방 다니면서. 일단 소고기 먹는 날 인스타 찍어가지고 다 올려줘. 진택이가 이거 사줬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몸 안 사리신다 그러더니. 아니, 그러니까 몸은 안 살이는데 막 진짜로 몸 살릴 일은 없는데 디자이너 자존심이 있잖아. 옵티마 그 디자인이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마르샤 후속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맞아요. 기아로 그냥 띡 와가지고서는 기아에서 조금만 이렇게 터치 뚝뚝 해가지고 나온 차다. 맞습니까? 제 기억도, 저도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마르쉐 후속으로 개발하던 거를 기아용으로 크레도스 대체차로 한다고 해서 갖고 왔고, 현대에서 이미 완성된 디자인을 갖고 온 것까지도 맞는데, 기아에서 조금 손본 거보다는 처음엔 원래 조금 손보려고 하다가 약간 더 그 변경폭이 꽤 많아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옵티마 할 때도 제가 그 팀에도 잠깐 있었어가지고 조금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한 대에 조화롭게 잘 녹여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뭐 디자이너가 다르리라고 생각. 밸런스를 맞추고 어느 정도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거에는 제 힘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걸 잘하시네. 제가 창의력은 부족하지만 그 마무리 능력은 조금 되는 디자이너입니다. 뭐 풀타임으로 계속 일만 하시죠. 바쁘기도 바빴고 약간 컨셉 잡은 부분도 있었고, 뭐 신입사원들한테 한 무리함도 좀 잡아보고 해야 되니까. 저도 퇴근 후에는 꽤 뭐 문란한 생활, 문란하다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나름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진짜 편집점이네. 네. 선배님은 제일 멋있다고 본 게 일도 로봇처럼 하고 차가 저쪽에 있는 엘란 저거가 그때는 노란색이었어요. 네, 노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디자인 연구소 맨 앞자리에 딱 세워놔. 주차도 안 빼다봐. 차. 되게 우리 신입사원들 사이에서는 선망의 대상. 미디오 오토